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시민들의 발, 특히 서민들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 운영체제가 많은 시민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운영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한두에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런저런 의문과 우려와 숙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또렷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 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특별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운영체제 준공영제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내버스 운영체제가 될 것인지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할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입니다. 이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여기 오셔서 인사를 반갑게 나누시는 거 봤는데 평소에 자주는 못 만나시죠? 예, 자주 수가 없습니다. 예, 가끔 위원장님 가끔 뵀습니다. 예. 우리 송할섭 의원께서는 뭐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지만 이제 그동안 대전광역시 의회가 다수당으로서 어떤 역할과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기대치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 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래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의회다 뭐 이런 평가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운영체제 특히 준공영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렇죠. 코로나 생기기 전 2019년 전에는 그래도 이제 한 600억대 내외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에서 세금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현재까지도 보면은 한 1,100억대의 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로나도 종식이 됐고 경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예전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한 700~800억대 정도의 수준으로는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시내버스 운영체제가 뭐 특히 준공영제 실시를 대전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신 것도 있으시죠? 예, 저희가 뭐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게 있는데요. 일단 대전 시내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시내버스는 한 1,000대 정도가 돼요. 뭐 정확히는 한 1,030대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제 마을버스 17대하고 일명 BRT라고 세종으로 대전역의 세종으로 움직이는 23대는 이제 별도이고요. 한 1,03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도로교통이 발달하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승객이 자연스럽게 감소했죠. 그러면서 버스 회사가 이제 경영위기에 처하니까 이를 해결하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도화시키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도입한 게 준공영제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도입함으로써 버스를 좀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버스 회사가 적자다 하면은 버스 회사하고 시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왔었죠. 그런데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예산의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좀 확대됐던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하나 생기면은 그 노선을 대전시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노선에 대한 면허권이라 해서 그걸 버스 회사한테 주거든요. 버스 회사가 그 노선권을 면허를 발급받자마자 그 노선 자체가 버스 회사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선별 면허권은 버스 회사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사양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버스 회사가요. 종합적 지원을 통해서 이용객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도입된 건데 뭐 기본적으로 기사님들의 인건비나 정비하는 분들의 인건비, 뭐 기본적인 운영비 이거는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임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이자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적자가 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데 여기에 버스 대당 이윤을 계산해가지고 이윤까지 지급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이 코로나 이전에 600억, 700억대에서 코로나 이후에 뭐 1,100억까지 올랐다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이냐 이후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적자가 생기면은 그 적자를 메꿔줘야 되고 메꿔준 거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윤, 거기에 임원 인건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니까 지금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적자가 남은 걸 다 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승객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들 한번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근데 이제 전국적인 상황하고 대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대전이 좀 양호하다. 예를 든다면은 관리직이나 임원의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게 좀 책정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규모인 광주보다 한 20% 정도 적게 지금 책정이 돼 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논의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준공영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도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용역에 대한 안도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준공영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방만 경영. 그다음에 고객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경우 돈을 500억, 600억 지원하다가 지금 1,000억 이상을 하면 이에 걸맞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 요구에 대한 부응 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그 기사에 언론에 보도된 맥락 속에서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어렵습니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준공영제를 하니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손실 부담금을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니까 말 그대로 방만 경영하고 또 안이한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할 것이냐 민영화를 할 거냐 준공영제를 할 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이제 뭐 공영제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용역도 넣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준공역이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 다음으로 2005년에 우리가 이제 준공영제를 1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전국 큰 대도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괜찮은데 너무 손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대전시의 자가용이 45%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또 도보가 34%,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게 10% 정도밖에 안 돼요. 철도가 2% 정도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시의 버스가 1,015대거든요. 이 부분을 임원부터 해가지고 정비직부터 해가지고 그 일반 사무직까지 해가지고 손실 부분을 저희들이 다 메꿔줘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인건비가 한 60% 정도 들어가고요. 연료비가 이제 한 20%, 또 고정비가 한 20% 정도 분포도보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이익이 안 낸다는 그러면 버스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3번 이렇게 환승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손실이 크고
또 올해 9월 15일부터 우리 노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무료로 또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손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무튼 버스 회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대전시 재정도 어려움을 더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대전시구 버스 관계자들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효율적인 능률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시의 연간 그 가용 재원이라고 할까요? 자율적으로 그 예산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버스 말씀하시는 아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도 예산이 고정비나 뭐 이런 거 빼놓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교통 복지 차원에서 시내버스 준공연제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뭐 지원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이걸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가용 재원의 상당 비율이 이쪽으로 투입되니까 다른 쪽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청년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아이들이라든가 그다음 어르신들이 이런 이제 복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예산에 배분이 돼 있고요. 예. 그밖에 이제 중복되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은 각계 이제 국비 12 매칭 사업은 또 해야 되겠고지만은 일몰 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신규로 하는 것은 좀 많이 예산 때문에 지금 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명분과 당위성에서 이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보다도 결코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중요한 이슈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투입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그러니까 뭐 대전시가 1년에 가용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사업들이나 이것들 보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게 뭐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은 가용 예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것들은 시민이 원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생활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게 뭐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준공영제가 국내 타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준공영제 내용이 무엇이고 공영제가 무엇이고 민영화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예산 지원이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이 요구나 기대인데 저는 준공영제가 합리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이 있으면 헤지펀드 투기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음에도 이런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시내버스를 계속 인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대전 시내버스 몇 개가 지금 이런 그 투기 자본의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고 있다며요. 예, 대전이 한 2개 정도가 지금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대전을 중심으로 다니는 시외버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남하고 중부고속이 또 사모펀드에 인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여기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다 하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버스 회사들이 이미 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이 준공영제에 어떤 허점이 있어서 투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뭐 그런 점을 사모펀드가 사전에 대비하고 보완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전시에 13개 버스 업체가 있거든요. 예, 금남고속이나 중부고속 정도는 굉장히 크고 건실한 버스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고정비가 한 2,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버스를 다 운영하는데. 근데 이제 수익금은 한 1,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한 1,100억 정도를 대전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아무튼 사모펀드에 들어온 부분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 의회에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이런 사업에 뛰어들 때는 대부분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뛰어들어요. 일단 안정적인 수익 구조냐. 예, 그렇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이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하는 형태들을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투자금을 일단 회수한 상황에서 수익은 극대화시켜 놓고 그 상황에서 이걸 다시 이제 더 높은 금액에 매각하고 빠지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만큼이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더 높게 매각하는 그 사이 그게 지금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게 이제 뭐다 이렇게 딱 찍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부분이 무언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얼마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합리적이냐 공영제가 타당하냐 뭐 이런 용역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 내용도 상세하게 시민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납세한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공영제. 전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있는 건 아니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민영화와 공영제와 사이에 준공영제가 있는 건데 준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영제 하나인데는 뭐 울산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예. 지자체가 좀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많으면 괜찮은데 대전시 같은 것도 이번에 보니까 한 1조가 넘어요 부채가. 그래서 올해 예산도 많이 거치지 않을 것 같아서 채권을 또 한 2천억 넘게 발행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대전시가 재정이 많으면은 막대한 예산을 재정을 부담하면서까지 공영제를 과연 할 것인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두렵기 때문에 그걸 오픈을 못하고 공영제를 하자 아니면 완전 민영제는 하기가 쉽지는 않은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준공영제 체제에서 어떻게 안정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현재로는 대전시 버스정책과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 들어온 부분도 저희들이 일찍이 더 이걸 깨닫고 해서 방지책을 좀 마련해야 돼. 그렇다고 뭐 또 민간이 하는 부분을 갖다가 관해서 일부러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박사님 근데 말씀하신 문제는 대로 사모펀드가 기대 이익을 실현하고 던지고 나갈 경우 그 이후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설거지까지 저희가 계속 해야 되니까 시민들이 그 공영제 얘기가 뭐 심치 않게 대전에서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근데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정답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이제 대전에서도 공영제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그 고민 속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교통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확장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도입하려고 했던 게 외곽에 있는 일명 오지노선이라고 부르는 외곽 노선들을 돈 안 되는 적자 노선이죠. 그 부분은 아마 버스 회사가 쉽게 던질 거다 이렇게 그냥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건데 이제 거기부터 사실 단추가 잘못 껴진 거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버스 노선은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버스 노선은 시가 허가를 내줬지만은 그 노선의 소유권은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 회사에서는 자기 재산을 안 던지죠. 적자로 운영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를 다 보존해주고 적자 운영하는 버스의 수익금까지도 이윤까지도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이게 적자가 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부족하면 시가 다 지원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스 회사가 그럼 노선을 줘야 되는데 아마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면은 야 버스 노선 한 대당 버스 뭐 외곽 노선, 오지 노선 한 대당 얼마씩 내놔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근본 전제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라고 만들어 놓고 버스를 하겠다고 선포를 해놓고서 바로 버스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교통공사로 가려고 그러다가 시내버스는 없고 부수적으로 몇 개 이제 더했던 교통연수라든지 교통약자 지원센터라든지 타슈 이 정도만 지금 이제 교통공사로 들어가고 핵심이었던 버스는 지금 빠져 있는. 용역 보고서에는 그런 오지 노선, 적자 노선은 먼저 인수해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서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그럼 그게 했던 건데. 잘못된 거네요. 그 아니죠.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통공사에서 버스권까지 우리가 다시 조례를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 내놓는다며요. 자기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이제 아니 물론 전체적으로 뭐 살 수는 있는데 그 비용이 막다양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교통공사도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공사도 현실화하자. 지금 버스 요금도 아마 내년도에는 좀 일부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지하철 요금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1,250원 하는 버스 요금이 예를 들어 250원 오르면은 1,500원대인데 세 번 환승해 가지고 그러면 평균 한 번 타는데 500원 꼴인데 사실은 굉장히 싸게 맥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금을 현실화해서 제대로 요금을 받아서 이득이 나면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오히려 더 바람직하자. 무조건 요금이 싸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교통공사에서 지금 타슈하고 저기 사회자 약자 교통 약자 부분을 지금 새로 이제 관리를 하게끔 되게 관리 주체가 됐거든요. 근데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선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직 정상적으로 상임위에 올라온 적이 없고요. 뭐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것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를 좀 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시내버스 앞에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공영제하는 지역들이 한 2개 정도 지역이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세종이고 뭐 그 위에 이제 울산이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영 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소유해가지고 공영 버스를 소유해가지고 제주도가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민간하고 같이 이제 공영 버스를 같이 운영하는데요. 근데 그 지역들마다 다 또 우리하고 비슷한 또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세종만 하더라도 교통을 공영화했었는데 이걸 다시 또 공영화를 좀 취소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이 공영화를 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날까 지금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의 준공영제와 공영제 차이는 임원 인건비하고 이윤 지원했던 게 아마 사라지겠죠. 근데 그 임원 인건비는 사라진다는데 공사 설립하게 되면은 공사를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다 보면 임원 인건비 지원하던 게 공사에 또 인건비로 또 들어갈 수밖에 주체만 없고요. 변경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이윤 정도가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 뭐 3,000명 이상의 거대한 또 조직이 탄생을 하는 건데, 유지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또 예. 각종 자본들이 또 나올 거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공영제 운영할 때 처음 첫 단추를 잘못 꼈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사면허권을 반환받지 않았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중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노선 입찰제를 하는 거죠. 예. 노선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고 버스 회사들이 중공영제 참여하는데 우리가 어느 노선을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입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선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지원의 차등화를 시키자. 그러면은 정말 방만하게 경영한다든지 서비스가 안 좋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좀 형태를 좀 바꿔나가면서 대전에 맞는 시스템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항상 공익지향형 정책을 할 때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공영제의 종류도 또 세분을 하면 수익금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 뭐 발생하지 않는 노선하고 평가하고 또 위탁 관리형이 있다면 이게 세분에서 들어가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상호 갈등과 의존 형태로 갈 텐데 이걸 적절히 배합하고 조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 수익금을 관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그 전반적인 관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준공영제지만 공영제적 성격도 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있으면 이걸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직접 수익과 지출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은 이제 대전시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잘 하고 있다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지휘 감독,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들 의회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회계감사 외부 회계법인에다 이제 맡겼다라는 건데 사실은 대전시에도 주는 것은 그 요금이 이제 3번 환승하지 않습니까? 뭐 예. 하루에 몇 번을 타든 관계없이 그것이 딱딱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전체 아까 얘기한 전체 얼마 들어가는 총 대비 얼마 들어가고 수익금은 얼마 나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얼마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나머지 그 임원들이라든가 정비직이라든가 사무직 공무원 그 사람들의 그 실태 파악은 내부적으로 회계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은 그 부분까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데서 노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예산을 이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이제 예산에 대한 증감, 대개는 증보다는 감 쪽으로. 근데 그때 타당성 있는 어떤 기준,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이 돈이 나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예. 의원분들이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결여될 수도 있어서 예. 이럴 때는 외부에서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의 평가도 좀 받아보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좀 구체적으로 받아보면 또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작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작업을 하실 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대중교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광진 위원장님 얘기대로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막연한 고정관념에 좀 너무 매몰돼 있는 건 아니냐. 왜 정답이 없겠습니까?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빈틈을 찾아서 사모펀드들이 투자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전시내 버스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너무 어렵다. 도산 직전이다. 도산 사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서민들의 발인 버스 스탑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준공영제나 공영제 논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상이 또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수많은 전제 조건들, 가정이 잘못됐다. 이제 제대로 좀 가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것들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초창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운영과 관련한 부채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회의 한번 들어갔었는데
3호4채 이자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3호4채가 이제 좀 생소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글자 그대로 사채를 운영비로 사채를 빌려 쓴 개인한테 그렇죠. 받는 걸 3호 사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시중 금리하고 어떤 차이 나냐 봤더니 사채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죠. 그렇겠죠. 그런데 사채 이자를 지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해가지고 지금은 시중 금리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잘못된 정책 결정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기정사실로 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는. 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 송할섭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예, 예. 또 다양한 불효불급한 재정 투자에 대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회기 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면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운영에 또 이런저런 문제점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스마트 제설기 예, 예. 구입은 하고 그 그렇습니다. 사용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지금.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반은 재정적 기반은 혈세가 기반이거든요. 이게 오남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뭐 행정사무감사 해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뭐 묻지만은 그것이 책임을 추궁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금방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 제설기 부분도 사놓고서는 방치해 두고 활용을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질타를 받았고요. 뭐 천변 고속화도로는 뭐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날까봐 뭐 강하게 지적은 못했지만 그것도 외부 이제 회계감사 직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용역을 넣은 상태인데 결과적인 거기도 방막에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대덕구에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거기를 800원을 내고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많은 차량이 밀리거든요. 세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또 공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앞으로 이제 해덕 IC가 생기면 더 그렇거든요. 그럼 충분히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불과 4.6km밖에 안 되는 도로를 인원이 한 77명인가 거기 관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래서 그 인건비로 다 많이 손실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감가 삼각비니 뭐니 해가지고서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내세워서 많이 빼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전시에다 올해도 뭐 40억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부채가 한 1,400억 정도 남았는데 언제 갚습니까? 앞으로 8년 남았는데.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이 그것을 파산이라도 된다면은 대전시가 1,000억 넘게 그 많은 예산을 우리 대전시가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조직이 경실련 줄여가지고 경실련 조직은 제가 알기로 공공에서 예산 지원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맞나요? 예. 그래서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실명제 혹은 구상권 행사 이런 주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전부터 이제 했던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버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버스는 이제 정답이 없다 그랬는데 정답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놓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꿈의 도시 꾸리치바라는 책자를 통해서 소개됐던 꾸리치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스 회사들이 쭉 있고 운영은 울비스라는 공공을 만들어서 그 공공에서 버스를 투입시키거든요, 민간을. 그래서 거기서 또 평가하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맞는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생각 들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좀 방만하게 좀 진행들이 되는 것들이 아니냐. 앞에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 부채가 처음에 대전 시민들한테 얼마나 대전시가 홍보를 했습니까?
외국의 투자사 2개 회사를 유치했다 해가지고 수천억 투자한다고. 저희가 그래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봤더니 그 2회사 국내 업체까지 3회사인데 한 회사당 2,500만 원씩 투자했어요. 7,5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저 회사. 페이퍼 컴퍼니만 만든 거네요. 7,500만 원짜리 회사에 대전시가 지급 보증해서 일본에 사무라이 사채라는데 그게 일본 사채입니다. 예. 일본 금융권도 아니고 사무라이 본드라고 예, 하는 거. 일본 사채 빌려왔는데 대전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한 거죠. 지금 한 260억 원 정도가 갚아진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봤는데 대전시가 지급 보증한 건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이게 왜 안 줄었나 봤더니 협약서상 이윤 높은 거부터 갚는다 해가지고 이자 비싼 거. 그렇죠. 예. 대전시가 85%를 지급 보증했는데 자기들이 15% 빌린 건 이윤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 거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12월 31일부로 보니까 한 8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대전시 부채는.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이 줄었어요? 8억.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안 줄었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금리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N 저잖아요. 근데 N 고일 때 이걸 한국도 환율로 또 바꿨어요. 그때는 또 뭐 이런 몇 번의 미스 이 속에서 대전시가 결국은 이후에 여기 회사가 장만하게 경영하고 자기들 수익 다 뽑아가고 자기들 인건비 다 뽑아가 나오면은 대전시가 이건 다 나머지 금액은 100%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좀 저희들이 놀랬던 거는 논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당시에 1,400억 원으로 이걸 건설했지만은 직근 건설하려면 3,000억 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또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런 좀 논리가 개발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들도 민간이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관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하수관거의 상당 부분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용하는 하수관거에 우리가 하수 흘러내려보내고 있어요. 하수처리장도 지금 민간이 건설하고 있죠.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걸 먼저 이제 건설하고서 나중에 리스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공공 그러다 보니까 BTL이라고 해서 예.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안 들이고 사업했으니까 치적이 되고 성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 당시에 공무원 이후의 공무원들과 이후의 자치단체장, 이후의 시민들의 부담을 그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좀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 민자 투자 뭐 특히 개발 사업은 그런 경우를 뭐 많이 저희가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난번 그 레고 사태 같은처럼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책 실명제나 나중에 잘못되면 구상권 행사가 하는 사례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게 그게 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싶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요. 예. 천병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30년입니다. 예. 거의 정년 앞둔 분들이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30년이면은 그렇죠. 뭐 물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이 의회 차원에서도 있어야 될 테고 예. 또 뭐 경실련도 다양한 활동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좀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민간하고 연결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보 공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뭐 계약 위반이라며요. 예, 민간 업체의 뭐 영업권과 관련한 비밀이다. 뭐 이 한마디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진행되지만은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담은 거거든요. 시민이죠. 예. 어, 그래서 공공기관이고. 민간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 한다면은 최소한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이전에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회한테만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의회한테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뭐 의회하고는 긴밀하게 소통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지금 민선 8기 대전 시정에 있어서도 민간 투자를 많이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구상도 있더라고요. 예. 범원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부분이 타산지석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경고라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시민적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민이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했듯이 시민의 혈세가 방망하게 운영되는 데 쓰이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민간 투자 부분도 추후에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부채로 남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보 공개 부분도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들한테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공개 안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뒷처리를 하는 게 그때는 늦었어요. 늦었고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위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설사 소송이 걸린다 해도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하면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그런저런 이유가 다 시민한테 피해는 고스란히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현미경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한계, 그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의원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하고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도 광범위하니까 어떤 민원인의 민원 내용이라고 해서 거절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민원하고 직접 이익하고는 한 걸음 떨어져 있거든요. 공동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경실련 같은 단체, 뭐 NGO이지만 또 대전광역시 의회라고 하는 자조권 내 단체, 뭐 이런 데서도 서로 자주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우려와 기대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경실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단체이고 건전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또 경실련의 뭐 생각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귀담아서 자문 역할을 좀 하는 부분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서 자주 함께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광진 위원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NGO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는 NGO들이 존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느 시기에는 이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조직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NGO 단체가 옛 충남도청 자리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죠. 근데 운영 주체를 뭐 지금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던데. NGO 단체들이 전용으로 쓸 공간은 아니고요. 예.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 마련된 건데 그건 뭐 NGO의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시민 커뮤니티 공간 뭐 글쎄 그렇게 해도 그 동안은 이제 주로 NGO들이 관리하고 이제 사용하는 걸로 있었는 아니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NGO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공통의 어떤 인식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고유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죠. NGO의 역할이. 민간이 못하는 부분, 공공이 놓치는 부분을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NGO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사실은 이제 정보가 많이 공유될수록
사실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고민하면서 문제점들을 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좀 안타까운 것은 행정의 장벽이 오히려 이전으로 점점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전에는 NGO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가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문 이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를 가더라도 예전에는 시청의 담당 부서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은 담당 부서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는 한 시청 가서 담당자를 만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밑에서 청원경찰들이 전부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시청에서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도 그 위원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안내하지 않으면 시청에 접근할 수 없는 위원조차도. 그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바뀐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의원님? 의원님이 청사 관리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청사 관리나 의회 이제 건물 관리는 청사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엄격하게 하고 저희들도 뭐 안면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지문 인식으로 찍어야 의회도 들어가지 그냥 막 이제 잡상인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 보호를 위해서 각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코로나 지난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해서 못 가요. 그리고 어떤 정부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죠. 제한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그럼 일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독점하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제한되고 있고 예전에는 또 공개했던 정보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공개를 않는 그런 사례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이 대표기관의 의회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근데 의회도 들어갈 때 보면 엘리베이터 누를 때 직원이 안 눌러주면 못 올라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짱거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가죠. 그래서 사전에 예. 저희들도 뭐 이래저래 업무가 많이 바쁜데 사전에 예약되고 또 오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맞죠. 그런 말씀이 맞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시민들의 접근권, 정보 접근권을 일정 부분은 허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시청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단순한 민원 가지고 안 와요. 그러고 또 복잡하고 또 해결 안 되는 부분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뭐 따진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이 연속성이 떨어져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시민의 그 눈과 발을 가리는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혈세 먹는 하마 대전 시내버스 운영체제 정답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얘기했어도 어찌 보면 하나의 푸념으로 지나고 마는 건 아닌가 이런 그 자책 아닌 자책도 생기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참고가 돼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주요 정책 발굴과 실현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과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건 지금 대세예요. 흐름이고 이럴 때 나중에 공공이 죄송한 말로 전부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송 의원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혈세로 운영되는 우리 버스 준공영제의 그 재정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공영제가 맞느냐, 준공영제에 맞느냐, 아니면 민영제가 맞느냐는 다 각자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대전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버스 회사의 그런 그냥 혈세를 먹는 하마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도록 대전시 의회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대전시정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견제와 감시는 확실히 하겠다. 시민이 대표기관에서 의원이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을 시행할 때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가 사업가라면은 내가 이렇게 진행할 것이냐. 내 돈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정보가 의회나 주민들한테 공개되고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의 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 수단이라고 뭐 반드시 필요한 교통 수단이라고 찬사를 받던 시내버스가 이제는 이용객도 많이 줄어들고 어찌 보면 이러다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버스의 막대한 책임 그리고 공공의 기여를 감안할 때 버스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완전 민영화든 버스의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익을 위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세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서 많은 분들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는 버스 운영 체제의 개선, 보완, 절실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